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비수도권 확진자 비율이 전체의 46%에 육박하며 지난 1월 27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국적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지자체별로 방역에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정부가 모더나와 개별 계약한 백신 가운데 5만 5천 회분이 31일 국내에 들어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은 27일부터 재개됩니다. 이스라엘은 다음 달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모든 방역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성인의 70%가 최소 1회 백신을 맞은 주가 모두 8곳으로 늘었습니다. YTN 여론조사 결과 우리 국민의 80%는 도쿄올림픽을 취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별과 지역, 나이에 상관없이 취소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는데 특히 40대는 90%가 취소 의견을 내놨습니다. IT 공룡인 애플과 페이스북이 개인정보를 두고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애플이 앱을 통한 개인정보 추적을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게 발단이 됐는데요. 잠시 뒤 스마트 라이프에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코로나19 비수도권 확진자 비중이 전체 절반에 육박하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마다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24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538명 가운데 비수도권 확진자는 274명으로 전체의 46.6%를 차지하면서 지난 1월 27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지자체는 각종 축제와 행사를 대부분 취소 또는 연기하거나 온오프라인을 병행하는 등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개별 계약한 모더나 백신 일부가 오는 31일 처음 국내로 들어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모더나 백신 5만 5천 회분이 다음 주 월요일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물량은 모더나와 계약한 4천만 회분 가운데 일부로 식약처 출하 승인을 거쳐 다음 달 중순쯤 접종기관에 공급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모더나는 지난 21일 조건부 품목 허가를 받아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얀센에 이어 국내 허가를 받은 네 번째 코로나19 백신이 됐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 106만 8천 회분이 추가로 공급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아스트라제네카와 개별 계약한 물량인 106만 8천 회분이 25일 추가로 공급되고 다음 달 첫째 주까지 556만 5천 회분이 추가로 공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반입되는 백신은 SK바이오사이언스가 경북 안동 공장에서 위탁 생산한 제품으로 25일 오전 10시에 출고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와 백신 2천만 회분의 구매 계약을 체결했으며 상반기 인도 물량은 총 880만 4천 회분입니다. 이 백신은 2회 접종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지금까지 확보한 백신은 화이자, 모더나, 노바백스,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등 5개 종류 총 1억 9,200만 회분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이 오는 27일부터 재개됩니다. 접종 대상은 65세에서 74세와 만성 중증 호흡기 질환자 등 515만 명입니다. 다음 달 7일부터는 60세에서 64세 고령층과 30세 이상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저학년 교사, 돌봄 인력에 대한 접종이 진행됩니다. 접종 대상자는 온라인 사전 예약 시스템이나 질병관리청 콜센터, 각 지자체 상담 전화로 다음 달 3일까지 예약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이달 17일부터 22일 사이 자가검사 키트로 양성 결과를 확인한 뒤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추가로 거쳐 확진된 일반인이 27명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자가검사 키트에서 양성이 나온 후 가족이 단체로 PCR 검사를 받아 확진자가 조기에 발견된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가 자가검사 키트 시범 사업을 벌이고 있는 물류센터와 콜센터의 종사자 12,000여 명은 최근 조사에서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울시는 다음 달 18일까지인 시범 사업 종료 후 효과성을 평가해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경찰청은 지난달 5일부터 지난 23일까지 7주 동안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유흥시설의 방역지침 준수 실태를 단속한 결과 834건, 4,700여 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15,000여 명과 지자체 공무원 3,800여 명은 이 기간에 전국 유흥시설 5만 4천여 곳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명령 위반과 운영 제한 시간 위반, 전자출입 명부 미작성 등을 단속했습니다. 최근 사례로 부산경찰청은 지난 19일 밤 10시 반쯤 부산 해운대구의 유흥주점에서 간판불을 끄고 문을 잠근 채 예약 손님을 대상으로 영업한 업주와 손님 등 30명을 적발했습니다. 지구촌 축제 도쿄올림픽 개막이 2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YTN 설문조사 결과 우리 국민 10명 중 8명은 올림픽을 취소해야 한다고 응답했는데요. 성별과 나이, 또 지역과 이념 성향을 가리지 않고 취소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도쿄 땅의 태극기를 이 묵직한 슬로건 아래 우리 국가대표는 1년 미뤄진 도쿄올림픽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IOC도 남은 기간 백신 접종으로 안전한 올림픽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This figure will be well above 80% for the Olympic. 하지만 일본에선 도쿄가 코로나 배양소가 될 거라는 의사들 경고가 나왔고 스타 선수들도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This is not like 100 people like these tournaments. It's 10,000 people in a village and playing a tournament. 엇갈리는 의견 속에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도쿄올림픽 개최에 대한 국민 생각을 물었습니다. 도쿄올림픽을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78.2%로 개최해야 한다는 응답 13.4%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성별과 지역, 나이에 상관없이 취소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습니다. 특히 40대는 10명 가운데 9명 가까이가 취소 의견을 내놨습니다. 이념 성향과도 관계없이 올림픽 개최에 부정적인 응답이 많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84.1%, 국민의힘 지지층은 74.3%가 올림픽을 취소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일본에서도 올림픽 취소 혹은 재연기 여론이 60%를 넘은 가운데 축제 강행을 고수하는 스가 내각의 지지율은 지난해 9월 출범 이후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앞으로는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주문과 결제를 하면 외식비를 할인해줍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비대면 외식 할인 지원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카드사를 통해 참여 응모를 한 뒤 배달앱에서 2만 원 이상 4회 카드 결제를 하면 다음 달 카드사가 만 원을 캐시백이나 청구 할인 형태로 환급해주게 됩니다. 참여 횟수는 카드사별 1일 2회이고 앞서 지난 2월 종료된 행사 당시 참여한 실적도 그대로 인정됩니다. 코로나19로 집합금지나 집합 제한 조치를 받고 폐업한 상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3개월 이상 집합금지나 집합 제한 조치를 받은 임차인이 중대한 경제사정 변동으로 폐업 신고를 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계약 해지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한 날로부터 석 달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무부는 코로나19로 전례 없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생존권을 위협받는 상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가정에서 돼지고기 소비가 증가하며 판매 가격이 오르면서 한 마리당 수익이 640% 넘게 증가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축산물 생산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돼지고기 한 마리당 순수익은 4만 7천 원으로 전년의 6천 원보다 640.6% 올랐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집밥 수요가 증가했고 재난지원금 소비도 국내에 집중되면서 돼지고기 판매 가격이 올랐다고 통계청은 설명했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여파로 계란 공급량이 줄면서
산란계 수익성도 좋아졌습니다. 산란계 마리당 순수익은 2019년 1,823원 적자에서 지난해 2,590원 흑자로 전환됐습니다. 미국산 영유아용 이유식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납이 검출돼 반입 금지 조치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미국산 영유아용 이유식 제품 165개를 대상으로 중금속 검사를 한 결과 한 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넘는 납이 나와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사 대상 165개 제품 중 21개는 국내에 정식으로 수입되는 제품이고 나머지 144개는 해외 직구로 구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 가운데 해외 직구 제품인 플럼 PBC의 플럼 오가닉스 저스트 스위트 포테이토에서 기준치를 넘는 납이 검출됐습니다. 식약처는 관세청에 이 제품의 통관을 차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식약처는 해외 직구로 구매하는 식품은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아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지난해 한반도에는 통계 작성 이래 가장 긴 장마가 찾아오는 등 이례적인 날씨가 나타났습니다. 해마다 기상이변이 잇따르면서 올여름 날씨 전망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네, 올해 여름은 예년보다 덥고 또 집중호우도 잦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기상청이 발표한 날씨 전망,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혜리 기자. 네, 이혜리입니다. 네, 먼저 더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예년보다 덥다는 전망인데 역대급 더위에 대비해야 할 정도인가요? 네, 올해 여름은 일단 예년보다는 덥겠지만 최악의 더위는 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더위 강도는 최고 기온이 33도를 웃도는 폭염일수와 최저 기온이 25도를 넘는 열대야 일수를 살펴보면 되는데요. 기상청은 올해 여름철 폭염일수가 예년 수준인 9.8일보다 많고 밤사이 기온이 25도를 웃도는 열대야 일수도 예년 수준인 5.1일보다 많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역대급 수준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역대 가장 더웠던 해는 2018년으로 폭염일수가 31.4일, 열대야 일수가 17.7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올여름 본격적인 무더위가 7월 말부터 시작해 8월 중순까지 절정에 달하겠지만 여름철 주기적으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지속적인 무더위가 최악으로 치닫지는 않겠다고 전망했습니다. 자, 더위도 더위지만 여름철 폭우와 태풍도 걱정입니다. 지난해에는 이례적으로 장마가 길게 이어졌고 또 올해 일본에서는 65년 만에 가장 빨리 장마가 시작됐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전망이 나왔나요? 네, 기상청은 올여름 강수량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많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찬 공기 영향으로 집중호우 경향이 클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지난 5월처럼 6월에도 찬 공기가 유입될 때마다 국지성 호우가 내리는 등 한 번 내리면 폭우가 쏟아지는 형태가 될 것이란 설명입니다. 장마는 예년과 비슷한 6월 하순부터 7월 중순까지 이어지겠지만 기후변화로 강한 비가 집중되는 호우 형태로 장맛비가 내리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장마 뒤에는 무더위를 몰고 오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한 가운데 북쪽 찬 공기가 남하할 때마다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기록적인 호우가 집중될 가능성이 커 철저한 호우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여름 태풍은 8개가 발생해 3개가 영향을 줬는데 올여름 태풍은 예년과 비슷한 1개에서 3개 정도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높은 이스라엘은 다음 달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모든 방역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속도를 내고 있는 미국은 8개 주가 성인의 70% 백신 접종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율리 에델스타인 이스라엘 보건장관은 이달 말까지 적용되는 현행 방역 조치에 대한 연장 승인을 요청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는 백신 접종과 코로나19 음성 결과를 증명하는 그린 패스 제도가 폐지되고 실내외 거리 두기 조치도 모두 해제됩니다. 이미 외국인 관광객 입국도 다시 허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만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당분간 상황을 지켜본 뒤 해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에델스타인 장관은 백신 접종 시작 6개월 만에 이스라엘이 정상화되고 있다며
백신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최근 하루 신규 확진자는 50명 이하로 유지되고 있고 사망자는 한 자릿수입니다. 이스라엘 전체 인구의 약 63%가 최소 한 차례 백신 접종을 했고 인구의 55%가 2차 접종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이스라엘은 코로나 초기 대응에 실패했지만 화이자 백신을 빨리 확보해 접종하며 상황을 역전시켰습니다. 성인의 70% 최소 한 차례 접종을 추진하고 있는 미국은 목표 달성주를 8곳으로 늘렸습니다. 뉴저지, 코네티컷, 하와이, 메인, 매사추세츠, 뉴햄프셔, 버몬트주에 이어 로드아일랜드주가 8번째 주가 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독립기념일까지 달성하겠다고 제시한 목표는 순항 중입니다. And so when the president makes the goal of 70% of adults receiving at least one vaccine by the 4th of July, we believe that that is an attainable goal. 미국 전체로는 22일까지 성인의 61%가 백신을 최소 한 차례 맞았고 49%가 접종을 모두 마쳤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이상입니다. 코로나19 첫 발병 보고가 있기 전인 2019년 11월 이미 중국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 연구원들이 의심 증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지 시간 23일 미국 정보기관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보고서 내용이 트럼프 전 행정부가 지난 1월 국무부 설명서를 통해 공개한 정보보다 더 나아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당시 국무부는 2019년 가을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 연구원 몇 명이 코로나19나 일반적 계절 질환과 비슷한 증상을 보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신문은 코로나19와 일반 독감 증상이 비슷하긴 하지만 코로나19의 존재가 드러나기 직전 바이러스를 연구하던 같은 팀 연구원들이 동시에 비슷한 증세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건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베트남에서 코로나19 4차 유행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조만간 봉쇄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베트남 보건당국에 따르면 23일 약 130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온 데 이어 24일 오전에만 56건의 지역 감염이 보고됐습니다. 베트남은 지난달 27일부터 시작된 4차 유행으로 지금까지 30개 시와 지방성에서 2,22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공장이 몰려있는 박장성에서만 950여 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삼성전자 휴대전화 공장과 다수의 협력사가 있는 박린성에서는 470여 명이 확진됐습니다. 이에 따라 조만간 베트남 정부가 봉쇄 조치에 나설 수도 있다는 우려가 교민사회에서 퍼지고 있습니다. 또 5년마다 치르는 총선거를 23일에 치렀기 때문에 강력한 방역 조치가 곧 나올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반려견과 함께 살아가려면 지켜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너무 심하게 짖으면 이웃 간 갈등의 원인이 되는 만큼 주의해야 하는데요. 반려견이 짖는 이유를 파악해야 제대로 된 훈련이 가능하겠죠. 오늘 슬기로운 펫생활에서는 시도 때도 없이 짖는 폭풍수다견을 훈련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용맹하고 늠름하게 생긴 외모와 달리 순하고 얌전하기만 한 도베르만 도리. 하지만 이빨 내놓고 막 짖을 때는 무섭다고요, 엄청. 한 번 짖으면 멈출 줄 모른다는 도리. 과연 반려견의 짖음 문제 교정할 수 있을지 슬기로운 펫생활에서 알아봅니다. 경기도 안양의 한 공장 단지. 입구에서부터 개 짖는 소리가 울려 퍼지는데요. 시작부터 존재감 확실한 오늘의 주인공. 안 무나요? 겁나는데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시도 때도 없이 짖는다는 요 녀석.
하고 싶은 말이 많아도 너무 많다는 도베르만 돌입니다. 웬만한 사람 겁먹겠는데요? 아니 많이들 무서워요. 크기도 크기고 예. 생김새가 좀 까맣고 무섭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나갈 때 산책할 때도 네. 이거 하고 또 언제 그랬냐는 듯 순해졌는데요. 보호자가 가족과 함께 운영하는 공장에서 키우고 있다는 도리. 처음 제작진을 경계하던 모습과 달리 얌전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왜 부르셨어요? 가만히 얌전해서. 이빨 내놓고 막 짖을 때는 무섭다고요, 엄청. 엄청 무서워요. 근데 오늘은 조금 덜하네, 그래도. 또다시 심기가 불편한 모양인데요. 보호자 그런 도리가 안타까워 목줄을 풀어주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보호자를 향해 짖기 시작합니다. 막 이런 거 물건 막 이런 거 가만히 안 놔두고 막 우리 이렇게 일하는데 와서 막 날리고 아우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쟤 때문에. 2년 전 도리를 새 식구로 맞이했다는 가족들. 어린 시절 도리는 순한 성격에 애교 많은 강아지였다는데요. 아유, 도리 정말 깜찍했네요. 하지만 성견이 된 도리. 시도 때도 없이 짖는 건 물론이고 뭔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보호자에게 입질까지 한다는데요. 귀신이 와서 무서웠잖아요. 솔직히 처음 봤을 때는 내가 좀 순한데 너무 짖다 보니까 오해를 많이 받아요. 동네 산책하는 것도 힘들고. 공장에서 하루 평균 8시간을 보낸다는 도리. 하염없이 기다리는 그 시간이 지루했는지 보호자에게 놀아달라고 보채보지만 모두들 바쁘기만 한데요. 심심하면 또 링 갖고 와서 막 계속 찔러요. 놀아달라고. 근데 제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놀아달라고 할 때 다 들어주면은 요구성이 좀 많아진다고 나중에. 그래가지고 일부러 다 안 놀아주거든요. 놀아달래, 제발. 그래 앉아. 도리의 놀이 횟수를 일부러 제한하고 있다는 보호자. 그렇다면 혹시 도리가 짖는 이유가 놀이 시간이 부족해서가 아닐까요? 터그를 되게 좋아해요. 터그를 좋아해서. 도리가 성에 차지 않는지 또다시 짖기 시작합니다. 그런 도리를 위해서 오늘은 특별히 야외 애견 카페를 함께 찾았는데요. 도착하자마자 새로운 친구들을 보고 신이 난 도리. 잘 노는가 싶더니 다른 강아지를 쫓기 시작합니다. 그런 자신을 말리는 보호자에게 심통이 났는지 이번엔 보호자를 향해 짖기 시작하는데요. 보호자 이런 일이 익숙하다는 듯 도리를 진정시킵니다. 왜냐면 저 강아지가 짖으면서 오니까 막 그래서 막 했잖아요. 네. 그러다 이제 제가 확 달려들면 얘는 물리는 거예요. 대형견들이 진짜 노는 것 같이 보여도 중간중간에 그래서 잠깐 떨어져서 말려주거든요. 저는 웬만해서 너무 흥분한 상태에서 계속 놀다 보면은 힘 조절이 안 될 때도 있어가지고 싸우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경우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아직도 뭔가가 마음에 들지 않는 눈치인데요. 보호자가 애써 무시하고 돌아서자 기어이 쫓아와서 짖습니다. 저한테 갑자기 와가지고 이제 막 엄청 짖어요. 그 이유를 몰라서 사람들이 봤을 때 막 진짜 말한다고 막 그럴 정도로. 보호자를 향해 마치 말을 하듯이 쫓아다니면서 짖어대는 도리. 왜 그러는 거야? 나와서도 이 정도면
공장에서 이렇게 지도되면 진짜 좀 민망하시겠어요. 주변 공장, 그 아파트는 공장이라서 옆에 솔직히 죄송해요. 근데 민원 신고가 들어왔었어요. 경비실에서 큰 개를 이렇게 끌고 오면 어떡하냐. 그래서 좀 진짜 행동 교정이 좀 시급하네요, 진짜로. 지금 안 그러면 시골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보호자와 도리 그리고 이웃들을 위해서라도 도리의 교정이 시급한 상황. 과연 도리는 변화할 수 있을까요? 도리는 과연 이용용 전문가를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지금 밖에서 보셨잖아요. 네. 이렇게 안 하는데 처음 보시는 분들은 엄청 달려들어 잡아요. 예상과 달리 도리가 전문가를 살갑게 반겨주는데요. 과연 도리의 행동 중 가장 교정이 시급한 것 뭘까요? 제일 심한 건 저한테도 짖고 남 개한테 짖고 남 개들한테 짖을 때 어떻게 제가 가서 말려야 되는지 아니면 평소에는 그냥 소리를 지르거든요. 도리 이러면서 크게 불러가지고 야 이러고. 생각을 해보세요. 좋게 부르는 사람한테 갈 거예요. 너 와! 이러는 사람한테 갈 거예요. 이름 인식 훈련이 잘 되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여기다가 막 짖어. 도리 하면 오면 그 짖는 게임은 끝나는 거예요. 도리! 옳지! 이렇게. 네? 예전처럼 화날 때 도리! 이렇게 부르시면 안 되세요. 정말 이뻐해 줄 것처럼. 도리! 그러려? 도리! 코를려는 항시 내가 이 아이가 놀고 있을 때 이름 부르면 좋은 기억 그걸 심어줄 수 있게끔 자주 반복적으로 교육을 해주셔야 됩니다. 평소 보호자에게 놀아달라고 자주 때를 쓰던 도리. 자신의 성에 차지 않을 땐 계속해서 짖는 행동을 했다는데요. 현주님이 일하고 있을 때 이 아이가 자꾸 와서 놀아달라고 하면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저는 그냥 안 돼 하고서 그냥 무시해요. 무시하면 아이가 말을 들어요? 이렇게 놀아달라고 계속 찡얼거리고 이렇게 대요. 턱을 짚고 놀자라고 초대를 하는 거예요. 네. 놀까? 네? 도리에게 터그놀이를 해주는 보호자. 하지만 보호자가 무심코 한 행동 중에서 잘못된 점이 있다는데요. 네. 아니 자꾸 보호자님이 실수는 그거예요. 그냥 놀아주다가 다 놀고 나면 끝. 그만 이러고 그냥 끝내. 네, 그만. 그 강아지들이 그거를 반려견들이 도리가 그런 말을 이해를 못 하잖아요. 네, 계속 충분히 놀아주세요. 그렇죠. 자 이제 놓으시고 하우스 시키세요. 하우스. 충분히 놀아주고요. 보호자만 이동을 하면 돼요. 보호자가 이동을 해서 강아지가 들어올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시면 돼요. 자 이제 간식을 꺼내세요. 옳지. 아니요, 칭찬을 할 때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 칭찬을 말로 하면 안 된다고요? 이 하우스 안에서 옳지라고 하는 것은 이 하우스 훈련이 끝났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놀이가 끝났다라고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이가 놀이의 연장이 되면서 보호자한테 놀아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훈련하는 방법은 포인트 트레이닝 교육 방법인데 첫 번째예요. 초대하기, 놀이. 그리고 두 번째, 하우스에 올리기, 포인트에 올리기, 올라가기. 그리고 세 번째, 올라가 있을 때 이 아이가 요구하기 전에 우리가 반박자 빠르게 가서 보상하기. 이거만.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간식을 보상하는 타이밍. 하우스 하면 앉길 바래라고 목표를 세우셔야 되세요. 그래서 앉으면 보상, 앉으면 보상. 이제 천천히 한 발 뒤로 가는 척 했다가 앞으로 올게요. 앞으로 올게요. 그렇죠, 보상. 그렇죠. 또 뒤로 가시고. 네. 보호자가 뒤에서 앞으로 오는 타이밍에 재빨리 보상하는 게 관건입니다. 자, 여기서 자 강아지가 도리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행동들, 그런 행동을 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 과연 기다려는 올바른 대처법이 맞을까요? 행동을 시작하기 했을 때는 기다려는 오라는 신호예요. 아이들이 이거 기다려 모릅니다, 절대.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빨리 봐야 돼. 오면 혼나. 몸으로 표현을 해줘야 돼요.
저한테 막 놀자 그래. 또 한 번 더 밀어. 그럼 얘가 뻘쭘하잖아요. 뭐지? 그때 안 돼. 반려견의 행동을 통제할 땐 기다려가 아닌 바디 블로킹으로 통제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지금 처음에 한 행동은 그냥 방어. 교육은 두 번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죠. 가만히 계세요. 이게 지금 훈련 시 반려견이 흥분하면 우선 간식으로 흥분을 가라앉히는 게 좋답니다. 이 흥분을 가라앉히기 위한 방법인 거예요, 간식이. 이제 보호자가 본격적으로 훈련을 시도해 보는데요. 통제가 쉽지 않네요. 자, 여기서 이 재밌는 좋은 역할을 하는 손이 뒤로 갔기 때문에 아이가 돌아서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교육을 할 때는 손은 내 가슴 앞에, 몸에 딱 붙어야 됩니다. 기다리셨다가 다시 한번 바디 블로킹을 시도해보는 보호자. 그렇죠. 주고 기다리면 엎드릴 거예요. 조금 더 기다려주세요. 과연 도리가 엎드릴까요? 어머, 정말로 엎드렸습니다. 오케이. 와, 오늘 훈련 대성공입니다. 도리한테 많이 끌려다닌 거죠. 쉽게 말하면 도리가 목 좀 맨 거죠. 네? 저는 제가 리더라고 그래도 생각을 했는데 그 반대였네요. 이렇게 정말 꾸준히 교육을 반복적으로 계속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자, 화이팅! 화이팅! 도리의 짖음 행동을 개선하려면 우선 이름과 긍정적인 기억을 연관시켜주고요. 포인트 트레이닝을 통해 도리에게 놀이가 완전히 끝났음을 인지시켜주고 바디 블로킹을 통해 도리의 행동을 통제해줘야 하는데요. 잘했어, 도리. 앞으로 꾸준히 훈련해서 멋진 반려견으로 거듭나길 바랄게. 그동안 앱 개발 기업들은 내가 누구이고 어디서 뭘 하는지를 앱 사용 기록을 통해 모두 들여다봤는데요. 그런데 애플이 지난 4월 운영체제 업데이트를 통해 앱 사용 기록의 공개 여부를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했습니다. 이를 두고 애플과 페이스북이 이른바 개인정보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스마트라이프에서 이와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IT 칼럼니스트 이호훈 씨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앞서 애플과 페이스북이 개인정보 전쟁을 벌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전쟁이라면 양측 의견이 크게 갈리고 있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혹시 이 스마트폰 앱을 깔 때 이 약관에 동의하라고 하잖아요. 예. 이 약관을 혹시 읽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저는 동의를 안 하고 싶었는데 동의를 안 하면 넘어가질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억지로 한 적은 있었습니다. 예, 아마 대부분은 이 약관을 안 읽으실 겁니다. 예. 그런데 이 약관에 보면 이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라고 법적으로 우리 같은 사용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온라인 맞춤형 광고를 하기 위해 광고 아이디와 앱 사용 이력 등을 수집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 바로 이 광고 아이디를 통한 개인정보 수집이 오늘 바로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지난 4월 말 이 애플이 아이폰 운영체제인 이 iOS 업데이트를 통해 이 앱 추적 투명성 정책을 이제 시행을 했어요. 네. 스마트폰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수집할 수 없게 하겠다라고 한 건데요. 예. 페이스북이 이 업데이트를 얼마나 크게 반대했던지 작년 12월에는 뭐 뉴욕타임즈나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미국 주요 일간지에 전면 광고를 내서 비판을 할 정도였습니다. 예. 그래서 해외에서는 애플 대 페이스북 개인정보 전쟁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저도 지금까지 모르게 내용도 모른 채 동의를 해왔던 것이 앱 사업자들이 그동안 쉽게 제 개인정보를 볼 수 있게끔 했던 것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 부분이 그냥 이 필수 약관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필수라고 하니까 다들 그냥 오케이 오케이 하고 넘어가잖아요. 네. 다들 광고 아이디를 이용한 정보 수집에 동의를 하신 거죠. 예. 그런데 이 광고 아이디가 꼭 필수적인 게 아닙니다. 따로 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걸 끌려면 따로 설정에 들어와서 개인정보 항목에 들어와서 광고 활용동이 찾아서 뭐 이러면서 꺼야 하니까 끄는 사람이 거의 없었죠. 예. 끄는 사람이 거의 없으니 그동안 광고 회사에선 이 정보를 긁어가서 쉽게 맞춤형 광고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애플이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서 숨어있던 그 광고 활용 거부 선택란을 꺼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4월에 업데이트된 iOS 14.5 버전부터 집행된 정책인데요. 앱에서 광고 아이디를 이용하려면 무조건 먼저 이용자의 허락을 받도록 고쳤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앱을 딱 쓰려고 하면 지금 이 앱이 사용자의 활동을 추적하도록 허락하겠습니까? 하고 묻는 창이 하고 딱 뜹니다. 네. 이렇게 되면 여기 광고 아이디를 허락할 사람이 굉장히 줄어들게 되거든요. 네. 페이스북은 주로 맞춤형 광고로 수익을 올리기 때문에 애플의 이런 변화를 정말로 싫어했던 거고요. 예. 실제로 이 측정한 기간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iOS 14.5 업데이트 이후 앱 추적을 허락한 비율은 11%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예.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더 민감해서 4%의 사용자만 앱 추적을 허용했다고 하네요. 예.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페이스북 입장에서는 수익성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참 반갑지 않은 변화를 하더라도 이 사실 이용자 입장에서는 이런 애플의 이번 업데이트가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고 노력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애플은 왜 갑자기 이런 정책을 펼치게 된 건가요? 갑자기는 아닐 겁니다. 네. 2010년 이 스티브 잡스가 살아있던 시절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도 이제 페이스북은 프라이버시 문제로 논란에 휩싸여 있었는데요. 네. 이에 대해 쉽고 분명하게 이용자가 정확히 알 때까지 확실하게 알려서 허락받으라고 이제 말을 한 겁니다. 예. 애플은 스마트 기기를 파는 회사지 광고 회사가 아니라서 그런 건데요. 실제로 이 2012년에 광고 아이디를 도입한 이유도 이 기기 고유 아이디를 숨기는 목적에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예. 문제는 그때 이후 점점 이런 개인정보 추적과 유출이 굉장히 늘어나면서 개인정보 문제가 크게 불거졌다는 건데요. 이 광고 아이디 같은 경우도 오히려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예. 네. 그렇다면 결국 애플 스스로 도입한 걸 스스로 거두는 모습이 된 건데요. 네. 어떤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있었나요? 굉장히 많았죠. 페이스북을 비롯해서 이 해킹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등 솔직히 한두 개가 아닌데요. 네. 특히 2018년에 터진 페이스북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정보 유출 사건이 정말 큰 문제가 됐습니다. 이들이 페이스북을 통해 불법으로 수집한 정보를 이용해서 미국 대선에 쓰일 광고를 개발했다는 게 알려졌기 때문인데요. 네. 다시 말해서 일종의 맞춤형 심리 조작을 시도했다는 겁니다. 예. 2010년 중반서부터 지나친 개인정보 수집과 가짜뉴스 문제도 좀 크게 불거진다. 이런 사건까지 터지니까 거대 기술 기업을 규제하려는 움직임도 좀 확산되고 있는 추세고요. 개인정보 수집을 아예 막자라는 흐름도 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EU에서는 그 GDPR이라고 해가지고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을 도입을 했고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도 CPRA라고 해서 캘리포니아 개인정보 보호 권리법을 만들게 됩니다. 애플에선 개인정보 추적을 다 허락 맡으라고 정책을 바꾼 거고요. 예. 물론 이런 게 애플 입장에서도 좋은 일이긴 합니다. 네, 마지막 말씀에서 살짝 의문이 생기는데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이 사용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가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애플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이점이 있는 건가요? 먼저 아이폰 이용자가 개인정보 보호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번에 나온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약 73%가 개인정보 보호 정책 변경에 동의를 했고요. 예. 36%는 iOS 14.5에서 가장 좋아하는 기능으로 이걸 꼽았는데요. 이 부분은 아이폰의 강력한 경쟁 요소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에서 이 아이폰 잔금 해제를 요청해도 꿈쩍하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다. 예. 다시 말하면 이용자가 프라이버시를 지키고 싶어 하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세일즈 포인트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계속 아이폰 사용자로 잡아줄 수도 있고요. 예. 장기적으로는 광고 없는 구독 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는 일도 좀 가능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이번 업데이트가 그런 이점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됐는데요. 자, 개인정보 보호 강화의 흐름이 비단 애플만의 정책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을 텐데 다른 기업들도 이에 동참하고 있나요? 일단 큰 추세라고 봐야겠죠. 예를 들어서 이 MS에선 개인정보 추적 방지 기능이 탑재된 브라우저를 내놨습니다. 예. 구글에서는 브라우저용 개인정보 추적, 이제 쿠키라고 부르는데요. 이걸 없애려고 하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 지난 18일에 열린 게 구글 I/O 2021에서는 안드로이드 11을 공개했는데요. 여기에 기본 기능으로 프라이버시 대시보드를 탑재했다라고 합니다. 예. 애플과 마찬가지로 스마트폰 속 앱이 어떤 데이터에 얼마나 자주 접근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건데요. 이를 통해서 해당 앱의 접근 권한을 쉽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설령 정보를 주더라도 범위를 좀 제한할 수도 있고요. 예. 네, 애플이 이렇게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 구글까지 가세한다면 이 페이스북의 충격은 타격은 더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하셨듯이 페이스북의 주 수익원은 맞춤 광고였기 때문이겠죠. 자, 페이스북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일단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추적을 좀 허용해달라고 정말로 약간 읍소하면서 부탁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또 다른 쪽에선 애플을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무료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었던 건 광고 때문이었다면서 광고 시장이 망가지면 인터넷 전체가 망가진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방송에서 광고를 빼면 방송을 제작할 수 없는 상황과 좀 비슷하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페이스북은 또 맞춤 광고를 제대로 못하게 되면 중소기업에 피해가 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사실 틀린 말은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구글이나 트위터 같은 곳은 광고 수익이 70%가 훌쩍 넘고요. 페이스북은 96%차입니다. 현재 같은 변화가 계속된다면 이 수익 절반이 없어질지도 모른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지금처럼 광고 수익에 기반해 만들어진 많은 사업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타겟 광고를 못하는 거지 광고를 못하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또 민감한 개인정보를 지키면서도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지켜보는 게 지금으로서는 정말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겠네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그 단순히 광고를 맞춤형 광고를 못하게 됐다 이 수준을 넘어서서 산업계 전반적으로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그 칼럼니스트님께서 보시기에 이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지금 금지시킨 거는 이 앱에서 추적하는 정보를 다른 외부의 3자와 공유하는 걸 막은 거거든요. 그래서 광고 그 네트워크라고 광고 에이전시랑 공유하는 걸 막는 거고요. 앱이나 애플 같은 회사 스스로 추적하는 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의한 이제 어떤 광고 수익은 계속 발생할 거다. 개인정보 추적은 계속 발생할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정보를 주면은 좀 더 프리미엄 기능을 제공해주겠다라는 것을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쪽으로는 내 정보를 좀 더 수익성 있게 또는 이용자에게 유리하게 어떤 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길 것 같습니다. 개인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주는 이용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방식의 광고도 이제 상용화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사실 개인 정보를 더 보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은 줄만 알았는데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생각해볼 점이 많네요. 사회적인 합의가 좀 더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IT 칼럼니스트 이훈 씨와 함께 애플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가 불러온 변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자석만으로 혈액에서 혈장을 분리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울산과학기술원은 혈액에 자성을 띠는 기능성 나노 입자를 투여한 뒤 자석을 이용해 혈장만을 분리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이 기술을 활용하면 순수한 혈장을 빠르게 얻을 수 있다며 분리된 혈장을 분석해 질병 진단 등을 더욱 정확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지리산에서 서식하고 있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 반달 가슴곰 4마리가 최근 새끼 6마리를 출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립공원공단은 반달 가슴곰이 겨울잠을 자는 지역과 주변에 설치한 무인 카메라 등을 통해 새끼 출산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지리산과 덕유산 일대에는 반달 가슴곰 최소 74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임신 중 초미세먼지에 노출되면 자녀가 천식을 겪을 위험이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뉴욕 마운트 시나이 메디컬 센터 연구팀은 산모와 자녀 376쌍에 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임신 중 초미세먼지에 자주 노출된 여성에게서 태어난 아이는 18% 이상이 천식을 겪었다며 일반적인 소아 천식 발생률인 7%보다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초미세먼지가 폐를 통해 혈류에 침투할 수 있다며 태아가 공기오염에 노출되면 천식과 관련 있는 면역계 등의 기능이 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정보보호 제품의 성능평가 비용과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정보보호 제품 성능평가는 제품이 운영 환경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시험하고 평가하는 제도로 선정기업은 비용 부담 없이 제품 품질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25일부터 한국인터넷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립중앙과학관은 오는 26일 달이 지구 그림자에 완전히 가려지는 개기월식 현상을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합니다. 과학관은 26일 오후 7시 30분부터 과학관 TV를 통해 월식 원리와 현상을 설명하고 개기월식 실시간 관측 영상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월식은 2018년 이후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3년 만의 개기월식으로 특히 보름달 상태에서 달이 완전히 가려지면서 붉게 보이는 블러드문을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폐기물 자체를 재활용해서 그걸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술. 플라스틱을 이용해서 만든 치료입니다. 전 세계에서 겪고 있는 플라스틱 대란, 폐기물 대란, 기후변화 문제를 완전히 소멸시키고 싶은 게 제 목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환경이 길어지면서 쓰레기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쓰레기 팬데믹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YTN 사이언스 휴먼 다큐 브라보 K 사이언티스트에서는 폐기물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세계 환경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는 환경 생태공학자 오경식 박사를 만나봅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